및 관리 관한 법률이 나오죠. 개념을 좀 정리해 보면 개념은 끝이죠. 뭐 이런 문제죠. 한 동의 건물을 따로따로 소유하고 있는 걸 우리가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고요.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전유 부분이라고 합니다. 일단 전유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플러스 구분 소유 의사 내지는 행위가 있으면 전유 부분이 되고 집합 건물이 성립이 됩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두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전유 부분이 된다. X.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더라도 뭐가 필요하죠? 구분 소유 의사 내지는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뭐가 돼요? 전유 부분이 되고요. 또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돼야 전유 부분이 된다. X. 교재 판례가 나와 있는데 두 가지만 갖추면 돼요. 다시 말하면 건축물 대장에 뭘 안 해도 등록을 안 해도, 또 등기부에 등기가 안 됐더라도 두 가지 요건만 갖추면 뭐가 되죠? 전유 부분이 되고 집합 건물이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공용 부분이라고 하고요. 공용 부분은 복도나 엘리베이터, 계단처럼 구조적으로 명백히 공도로 쓰는 구조상 공용 부분과, 또 아니면 노인정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독립성이 있지만 아파트 주민들의 규약 등으로 공동으로 쓰는 부분,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고요. 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은 일체성을 띠는데, 어떤 일체성이냐면 절대적 일체성이다. 예외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과 절대로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지문이 나오는 거죠.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공용 부분만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X. 절대적 일체성, 어떠한 예외도 인정되지 않고요.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더라도 공용 부분만 따로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분 소유자가 땅에 가지고 있는 권리를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만약에 등기가 되어 있다면 대지권이라고 하는데, 공시법은 대지권과 대지사용권을 명백히 구별하지만 여기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구분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사용권을 우리가 대지사용권이라고 한다 정도고, 이것도 전유 부분과 대지사용권도 일체성이 있는데 이거는 뭐죠? 원칙적 일체성이죠.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이 처분되면 대지사용권도 쫓아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구입하실 때 뭐만 이전 등기 받으면 되죠? 전유 부분만 이전 등기 받으면 무엇도 쫓아옵니까? 대지사용권, 대지권도 자동으로 쫓아오게 되는데, 원칙적이라는 말은 뭐죠? 예외가 있다는 거죠. 다만 규약으로 분리 처분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다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원칙적으로 대지사용권만 분리 처분할 수 없지만 규약 등으로 대지사용권을 뭐 할 수 있어요? 분리 처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629페이지 구분 건물의 요건 해가지고 A.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필요하고요. B. 소유자의 의사, 구분 의사 내지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넘겨보시면 판례는 뭐냐 하면 두 가지 요건만 갖추면 된다.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안 됐더라도 이미 뭐죠? 집합 건물은 성립된 거다. 이런 판례가 나와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31페이지부터 뭐가 나오냐면 공용 부분 해가지고 공용 부분의 개념 나오고 하단에 보시면 일체성인데 어떤 일체성이냐면 절대적 일체성이므로 규약 등으로 공용 부분만 분리 처분하게 만들 수도 없고요. 또 아니면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더라도 분리 처분할 수 없는 절대적 일체성을 두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건물에 대지해가지고 대지 사용권에 의해가지고 개념이 나와 있고 하단에 보시면 이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에서 일체성 해가지고 원칙적으로 일체성을 띠므로 전유 부분에 대해서 취득하면 대지 사용권도 등기 없이 자동으로 취득하지만 규약 등으로 분리 처분을 뭐하게 할 수 있어요?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 사용권의 비율은 전유 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르고요. 다 상속인의 부존적이고 지분 비율의 기속의 불인정이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겁니다. 이런 거거든요. 집합 건물이 3가구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갑과 을과 병이 구분 소유권이고 요 건물이 집합 건물이면 갑을 병은 요 대지 사용권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공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을이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이 없어요. 이랬을 때 을이 가지고 있는 공유 지분이 갑과 병에게 뭐 되지 않냐면 흡수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공유에서 이런 거 배웠죠. 공유 지분의 탄력성 해가지고 공유자 중 1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거나 또는 공유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그 공유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뭐하게 돼요? 흡수가 된다. 이게 뭐죠? 공유 지분의 탄력성인데 어디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집합 건물의 대지 사용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유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만약에 을이 돌아가셨는데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이 없으면 요 을이 가지고 있던 전유 건물에 관한 소유권은 무주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국가 소유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대지 소유권에 관한 을의 공유 지분이 다른 공유자에게 뭐가 돼버려요? 흡수가 돼버리면 요 국가는 대지 사용권이 없는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죠?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유 지분의 탄력성에 관한 민법 규정이 어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집합 건물에는 대지 사용권은 적용되지 않고 을이 가지고 있던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가 돼요? 국가 소유가 된다는 것까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지? 일단 우측에 대표 예제입니다. 저는 원래 월요일날 수업하고 화요일날 수업하는 거잖아요, 그죠? 월요일날 어제 쉬었거든요. 왜 이렇게 강의 힘들죠? 목소리도 막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쉬어도 힘들고 안 쉬어도 힘들고 큰일 났어요. 대표 예제입니다.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일부의 구분 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된 것임이 명백한 공용 부분. 말 그대로입니다.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X. 말 그대로 일부 구분 소유자의 공유겠죠. 2번 공용 부분에 관한 지분은 각자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나 그러나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분리 처분이 가능하다. X죠. 공용 부분은 어떤 일체성이라고요? 절대적 일체성. 절대로 공용 부분을 따로 분리해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3번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자기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X죠. 용도에 따라 사용하면 필요가 아니라 뭐죠? 용도. 계단이다 그러면 계단의 용도는 뭐죠? 통로잖아요.
그럼 통로로 써야지. 창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계단을 뭐로 쓸 수는 없어요? 창고를 쓸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X죠. 4번 공용 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때에는 통상의 집행 결의로서 결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이거는요. 5번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해 다른 공유자가 가지는 채권은 그의 특별 승계에 대하여 행사할 수 없다. X고 이것도 좀 이따 다시 한번 볼 겁니다. 답은 뭐죠? 4번이냐. 옳은 것은 4번이죠. 넘기셔가지고요. 제4절 구분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해가지고 2번 전유 부분에 대한 권리 의무에서 특별한 건 없죠. 1번, 2번, 3, 가나다라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 2번 공용 부분에 대한 권리의 의무에서 1. 공용 부분의 기속은 구분 소유자 공유고 2번 어떻게 따라 사용하냐면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되고요. 3번 공유자의 지분권은 전유 부분의 면적의 비율로 지분권이 인정이 되고요. 우측에 보시면 4번 공용 부분 및 관리 및 수익해가지고 나가 나와있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이 뭐죠? 5번 공용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이죠. 이거는 뭐냐면 연체 관리비입니다.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을 때 그 연체 관리비에 대해서 매수인이나 경락인이 승계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집합금을 뽑은 전유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는 매수인과 같은 승계인에게는 승계되지 않고요.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만 승계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파트를 사서 들어갔는데 전 소유자가 관리비를 제대로 안 냈어요.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뭐만 부담하면 되는 거죠?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만 부담하면 되고 전유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까지 부담하지 않는다. 이런 거거든요. 두 가지 판례를 따로 기억하시는데 첫째, 아파트 관리 규약으로 전유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도 승계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을 때 이것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규정 자체가 무효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아파트 관리 규약에 전유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도 승계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매수인이나 경락인은 뭐만 부담하면 돼요?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도. 왜냐하면 아파트가 경매가 될 정도면 관리비 제대로 못 내죠. 그죠? 자기 집이 지금 어느 상황이에요? 경매되는 상황인데 그 관리비 제대로 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락을 받았을 때 좀 싸게 산 것 같다가도 이 관리비 때문에 연체하고 있는 관리비 때문에 큰 손해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은근히 중요하고 뭐는 승계되지 않습니까? 전유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는 승계되지 않고 특히 아파트 관리 규약에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아예 규정 자체가 뭐죠? 무효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에 대해서 뭐만 내요? 원금만 내면 되고요. 뭐까지 내줄 필요는 없죠. 연체료까지 낼 필요가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 일부 공용 부분의 관리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7번 공용 부분의 변경이죠. 원칙입니다. 공용 부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다만 개량행위고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이때는 통상의 집행결의 과반수의 찬성만으로도 공용 부분 변경할 수 있다는 거 요 과반은 별표 두시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4번 이러한 공용 부분의 변경으로 인해서 특별히 이해관계 있는 사람으로부터는 승낙을 따로 얻어야 합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나오는데 일단 구분 소유자는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고요.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에게 1.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 사용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데 사용 금지 청구는 의결 정족수가 4분의 3이죠.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요. 3. 구분 소유권의 경매 명령 청구해가지고 법원에다가 경매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도 몇 분의 몇이냐면 4분의 3입니다.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점유자에 대한 인도 청구는 뭐냐면 집합건물법에서는 세입자를 점유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유자는 누구로 바꿔서요? 세입자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되고 무슨 말일까요? 세입자가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인도, 집주인에게 인도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몇 분의 몇이죠? 4분의 3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정지를 청구하는 것만 통상의 집행결이에요. 과반수고 나머지 사용금지나 경매명령 청구나 점유자에 대한 인도 청구는 몇 분의 몇이죠?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 기타에서 1번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 추정인데 전유 부분에 속하는 한 동의 건물의 하자로 인해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을 한다. 이것도 은근히 잘 나오고요. 2번 구분 소유권의 매도 청구해가지고 가와 나가 나와 있는데 뭐 특별히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니까 의미 없고 그 다음에 3번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일체성이 있으므로 분리 청구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분양자의 뭐가 나오죠? 담보 책임이 나옵니다. 넘겨보시면 굉장히 복잡하죠. 이것도 복잡한데 최근에 몇 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이고 실제로는 뭐 올해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요 담보 책임은 누가 받아마냐? 1차적으로 분양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분양자가 망하면 2차적으로 시공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어떻게 나올까요? 분양자만이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X. 시공자는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X. 1차적으로 분양자가 부담하지만 분양자가 망하면 누가요? 시공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기간은 10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는데 그냥 하나만 기억하자고요. 10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 기산점, 기산일인데 전유 부분에 대한 기산점은 인도일부터입니다. 인도받은 때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고요. 공용 부분에 대한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은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일 두 가지인데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일부터 몇 년이죠? 10년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물론 어떻게 나오겠어요? 전유 부분에 대한 담보 책임의 기산점은 사용 검사일부터 그럼 뭐죠? X. 뭐 책임에는 뭐죠? 공용 부분에 대한 담보 책임의 기산일은 인도 시부터 그럼 뭐죠? X가 된다는 정도만 간단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639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관리단 및 관리인가 규약 집회가 나오는데 1. 관리단가 구분 소유자의 모임을 관리단이라고 하고요. 구분 소유자가 2명 이상이면 자동으로 관리단이라는 것은 만들어지게 됩니다. 나 법적 성격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 보고요. 다 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 소유자의 책임은 맨 밑에 보시면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는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도 뭐죠? 책임을 진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관리인인데
일단 1. 대표기구는 관리단 말은 관리단의 대표, 다시 말하면 집주인의 대표가 뭐죠? 관리인이고요.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인 선언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중요한 것이 양거래번입니다.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분 소유자의 대표인 관리인은 꼭 구분 소유자일 필요는 없고요. 세입자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번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5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을 견제하기 위한 모임인데 1 해가지고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죠. 무슨 말이냐면 관리인은 필수 기관이 아니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관리위원회를 두게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 이 중요한 4번이 4. 밑에 두 번째죠. 관리위원회는 구분 소유자 중에서 관리단 집회 결의하여 선출한다는 말은 관리위원회 위원은 뭐여야 돼요? 구분 소유자이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면 합니다. 그래서 관리단의 대표인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고, 관리인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인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이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우측에 보시면 규약 및 집회에 대해서 규약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규약을 처음 설정할 때도 아니면 변경할 때도 폐지할 때도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4분의 3. 그죠? 4분의 3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집회가 나오죠. 집회는 구분 소유자의 모임을 말하는데 나번해가지고 정기관리단 집회와 임시관리단 집회가 있고요. 다음은 이러한 관리단 집회 소집하려면 소집 통지를 해야 되는데 1. 집회 일주일 전까지 의결사항을 명시해서 통시해야 되고요. 2번 보시면 전유 부분이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제1항의 통지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 그가 없을 때는 공유자인 1인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이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죠? 다시 말하면 전유 부분이 여러 명이 공유인 경우에는 전원에게 통지하는 건 없어요.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 사람 아니면 없으면 아무나 한 사람에게만 통지하면 되므로 구분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전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럼 뭐죠?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번 해가지고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가 있는데 소집 절차를 생략하려면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4번 결의사항은 집회 소집 통지로 통지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통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결의하게 되면 그러한 결의 자체가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마벌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편등하지 않습니다. 전후 부분의 면적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고요. 4번 의결의 방법은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 중간에 나와 있는데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죠. 다시 말하면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다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 가정통신문 등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대체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4번 해가지고 점유자 의결 진술권이 나오는데 일단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구분 소유자가 아니므로 의결을 행사할 수가 없고요. 다만 자신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 뭐 할 수 있냐면 의견을 진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동그랗게 2번입니다. 밑에 세 번째 이것도 개정세상인데 다만이죠. 이게 뭐냐면 집회가 무슨 집회냐면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집회인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의결권을 누가 행사하냐면 점유자가 행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이거 하나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집회고 누가 가지고 있는 의결권을요? 구분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의결권을 누가 행사할 수 있습니까? 점유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일종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구분 소유자의 대표인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10명 있으면 반드시 선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아파트들이 관리인 같은 거 선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입주자 대표의 회장이 관리인을 겸직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입주자 대표의 회장이 세입자인 경우도 가끔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집합건물법을 개정을 해서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의 회장은 어떻게 뽑냐면은 주민들이 투표하죠. 누가요? 거주민들이. 거주민들이 투표하다 보니까 이게 관리는 선임하려면 구분 소유자, 집주인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집주인이 이거를 한다고 투표하러 오는 사람은 없고 거기 살고 있는 뭐죠? 세입자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뭐 하게 돼요? 투표하게 되니까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관리를 견유하는 것이 위법인 상태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정을 했어요. 개정을 해가지고 요 관리를 선임하기 위한 집회라면 누가요? 세입자가 구분 소유자 의결권을 뭐죠? 행사하는 것으로 개정을 해서 이제는 세입자가 투표한 것도 누가 투표한 거예요? 구분 소유자가 투표한 것으로 뭐죠? 간주되게 개정한 거니까 좀 취지와 내용을 좀 이해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현재는 입주자 대표회장이 뭘 겸직합니까? 관리인을 겸직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측에 의결 효력은 나중에 이사 오는 사람에 당연히 효력이 미치겠죠. 대표제가 나와 있는데 틀린 걸 찾는데 4번 보시면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 부분에 대하여 구분 소유자에게 지는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은 사용 승인일부터 기산한다. X죠. 사용 승인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뭐죠? 공연 부분이고 전유 부분에 대한 담보침의 기산일은 뭐죠? 1도시부터니까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6절 해가지고 재건축의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는데 일단 재건축을 하려면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제 판례에 나와 있는데 요 5분의 4 이상이라는 것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5분의 4의 개념은 각 건물별 5분의 4다. 다시 말하면 전체 주민의 5분의 4가 아니라 각 건물별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죠? 재건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요. 따라서 5분의 1 미만의 반대자가 있는 경우에도 재건축이 가능하고요. 이 반대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게 되냐면 첫째, 서면으로 참여 여부를 체고하게 됩니다. 이러한 참여 여부에 대해서 체고를 받은 반대자는 2월 내에 확답을 받아야 되는데 2월 내에 확답을 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확정이 되고요. 이러한 최고 절차를 거쳐서 참여를 거부하는 사람이 확정이 되면 마지막으로 시가로 매도를 청구함으로써 재건축을 실시하면 된다.
요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다시 한번요.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5분의 4는 전체 주민의 5분의 4가 아니라 뭐죠? 각 건물별 5분의 4다. 그 다음에 서면으로 참여 여부를 체고하고요. 2월 내에 확답이 없으면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뭐가 돼요?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시가로 매도를 청구함으로써 재건축을 실시하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646페이지 오시면 복구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부 멸실된 부분이 건물 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대표 예제 가지고 4분의 3의 찬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에서 1. 행위의 정지 청구는 4분의 3이 아니죠. 사용 금지나 그다음에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나 구분 소유권의 경매 명령 청구권, 그 다음에 5번 전유분 점유자에 대한 인도 청구는 뭐죠? 4분의 3이고 박스로 뭐죠? 의결 정족수가 정리되어 있는데 해설에 요 해설은 박스는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652페이지 오시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나오는데 여기서 끊을게요. 여기서 끊고 쉬었다가 가등기 담보법, 부동산 실명법을 같이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죠? 두 가지.